장성에 있던 국경의 수비를 담당하는 북도평양 병마절도사가 서면으로 급히 아뢰입니다. 오랑캐가 녹돈도의 목적을 포기했을 때 경흥부사 이경록과 조선만호 이순신이 대처를 잘못해 군사 10명이 피살되고 백성 106명과 말 15필이 끌려갔습니다. 나라에 누를 끼쳤기에 이경록과 이순신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병마절도사는 병마 도절제사를 고친 것으로 각 지방에 병마를 지휘하던 종 이품의 무관벼슬인데요. 당시에는 외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일선 요충지에 전담 무장이 별도로 파견되었는데 그 직책명을 종사품의 무관벼슬이 만호라 하였고 조선만호는 세종 때 사군육진 개척 후 설치된 함경도 최동단에 위치한 경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조산부의 수비를 전담하던 직함입니다. 조산부에는 병선이 머무르면서 조선 만호가 거느리던 성군이 방위하였는데 이곳 조산부의 농민들은 봄에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녹돈도에 들어가 둔전을 일고 농사 짓다가 수확 후 다시 조산부로 돌아왔고 그 기간 동안 조선만호는 농민과 같이 이동하여 녹돈도에 주둔하며 그곳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녹돈도는 두만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동쪽 최하류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으로 현재는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의 영토입니다.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초로 적이 공격이 있을 때 즉시 지원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희생을 무릅쓰야만 했고 녹돈도는 지리적 위치상 방어하기가 매우 불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둔전은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도록 할당된 땅인데요. 충무공 이순신은 동시대 영의정 등을 지낸 3살 많은 서희 유성룡과 한 동네에 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 잘 알고 지냈던 유성룡은 이순신의 인물됨을 신뢰했고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이순신을 지원했습니다. 1545년에 태어나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6년 후인 1598년 5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둔 이순신은 서울의 현 인현동에서 태어나 1576년 선조 9년에 31세의 나이로 4년마다 돌아오는 과거 시험인 식년시 무과의 병가로 급제해 하급 무관의 관직을 받아 조선의 북쪽 땅 최변방인 함경도에서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북도평양 병마절도사가 아랜 소식을 접한 비변사에서 이경록과 이순신 등을 잡아들일 것을 청하자 선조가 명합니다. 비변사는 중종 때 설치되어 당시 군무와 국정을 담당하였고 임진왜란 후에는 의정부를 대신하는 정치의 중심부가 됩니다. 이 일은 전쟁에서 패한 경우와는 다르다. 그러니 장형만 집행하고 백의종군하여 스스로 다짐하게 하라.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순신의 초기 관직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상으로도 나라의 힘이 극히 쇠잔해져 변방을 침탈하는 여진족과 왜구의 활동은 극심한 상황이기만 했습니다. 광폭한 행태를 일삼던 연산군의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의 허리는 꺾이고 말았는데요. 신하들에 의해 왕자의 주인이 바뀐 중종 이후 인종과 명종대를 거치면서 사화의 발생, 그리고 유님과 윤원년 등 외척 세력의 준동은 주인 없는 나라의 형편을 더욱 어지럽게 해 관리의 수탈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백성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어 명종 때의 임꺽정의 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모여있던 도적의 무리가 황해도를 중심으로 거칠 것 없이 관할을 습격하기도 했지만 이조차 감당하지 못해 2년여의 세월을 질질 끌려다닐 정도로 나라의 군사적 역량 역시 보잘것없는 상태가 되어갔는데요. 조선 제13대 임금인 명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33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마감하자 중종의 아들로 후궁태생이면서 명종의 이복 형제인 덕헌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으로 뒤를 잇게 했으니 곧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입니다. 비록 선조가 중종의 손자이기는 하지만 조선왕조 최초로 직계가 아닌 반계의 혈족이 왕위를 이은 첫 번째 경우가 되는데요. 연산군 이후 왕권의 악화와 선조에 이르러 그 정통성마저 기울게 되자 그 빈틈을 훈구 세력, 사림 세력 간의 분당이 파고들면서 당정은 더욱 격화되어
결국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임진왜란을 겪어가게 됩니다. 임진란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591년 선조 24년 2월, 선조는 벼슬의 풍계를 뛰어넘어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임명할 것을 명합니다. 좌수사는 좌수행의 으뜸으로 정삼품의 벼슬인데요. 각 도를 둘로 나누었을 때 왼쪽을 좌도, 오른쪽을 우도라 했는데 좌수영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좌도에 둔 수군 절도사의 군용으로 전라도에는 여수에 두었습니다. 선조의 명예 사관원에서 아래입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 군수가 되어 아직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품계를 뛰어넘어 세례의 관직을 제수하시니 비록 쓰일만한 사람이 없는 탓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명을 거두소서. 이순신의 경우가 그러한 것은 나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합당한 인물이 부족한 지금과 같은 때에는 일상의 관례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순신이면 좋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니 굳이 관작의 고하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이순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이순신은 조선 땅의 북쪽 함경도에서 그 사이 내려와 남쪽이 정읍 현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종육품 현의 수령인 현감에서 종사품의 진도 군수를 제수했다가 바로 다시 정삼품의 전라 좌수사로 관직을 바꿨으니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다시 논하지 말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음에도 사관원에서 다시 아릅니다. 이순신은 여러 관직 경험이 미천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적합한 인물이 없다 한들 어찌 현감을 갑자기 좌수사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행을 얻는 일이 한번 열리게 되면 앞으로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빠르게 명하여 바꾸소서. 이순신을 바꿀 수 있으면 어찌 바꾸지 않았겠는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의 직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46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4개월 전인 1591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일본에서의 봉건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륙으로의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호시탐탐 조선을 침범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히데요시는 대마도주를 앞세워 여러 차례 조선으로 보내 양국 간의 교류를 요구하며 압박해왔지만 실상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을 목적으로 한 협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나라 조선에서는 1589년 10월 낙향한 정예립이 진앙 죽도에 근거를 두고 신분을 막론한 대동계를 조직하여 모반을 계획했다는 기축옥사가 발생해 붕당을 이룬 동인과 서인 간의 대립은 극렬하게 첨예화하며 부딪혔고 1591년 5월 3년에 걸쳐 20여 개월을 끌며 벌어져온 이 옥사로 특히 전라도를 중심으로 수백 명 이상이 유배되고 1000명 이상의 동인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으로의 통신사 파견을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다 1590년 3월이 되어서야 마침내 황흥기를 정사로 김성희를 부사로 허성을 서장관으로 삼아 일본 내의 실정을 탐지하기 위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황흥길은 서인, 김성일은 동인, 허성도 동인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가 된 다음 달인 1591년 3월이 되어서야 돌아온 이들 중 서인인 정사 황윤길은 반드시 왜국이 침략할 것이라 보고했지만 왜국을 얕잡아본 동인인 부사 김성일은 그러한 낌새를 보지 못했다고 말해 나라의 존망을 두고도 동인과 서인의 붕당은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각성할 줄 모르던 선조와 조정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말을 들어 그나마 전란에 대비하고자 성을 축조하던 것마저 그만두게 합니다. 1592년 4월 13일 고니시가 지휘하는 외국의 선발대가 700여 척이 병선에 몸을 싣고 마침내 수평선을 넘어 부산 앞바다를 가득 덮어 다다르게 됩니다. 조선 개국 후 200여 년간 나라에 큰 전란이 없었던 터에 모두가 전쟁이 어떤 것인 줄 상상도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정삼품 무관 벼슬의 부산천사 정발은 그때 전령도에서 사냥하고 있었는데
벽선을 바라보고도 외국의 침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조공하러 오는 매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 규모에 놀라 당황하고 서둘러 진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성에는 적이 진입하고 난 다음이었고 정발은 그 혼란 속에 전사하고 맙니다. 다음날 동래부가 함락되면서 부사 송상현도 전사하고 그의 첩 또한 사망하는데요. 변변하게 방어하는 군사가 없자 왜군은 파죽지세로 김해와 밀양을 함락하고 북진을 재촉합니다. 왜적이 부산에 상륙하고 4일이 지난 오후에야 그 소식을 접한 조정은 즉시 이 일을 순변사로 삼아 정예 군사를 주어 상주에서 적군을 방어하게 했지만 수하장수는 모두 전사하고 순변사 이일만 홀로 달아나 목숨을 유지합니다. 순변사는 왕명을 받아 전선 등에 파견되는 장수인데요. 이 일이 패하자 이번에는 한성 반윤동을 찌는 무관 신립을 삼도 순변사로 임명하고 보검 한 자루를 주면서 선조가 말합니다. 삼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이고 한성 판유는 서울의 행정과 사법, 군사를 총괄하는 정이품의 벼슬입니다. 이 일이든 누구든 명에 따르지 않는 자는 경이 모두 결단하여 처치하라. 남아있는 정병을 모두 뒤따르게 하고 필요한 무기 또한 전부 동원하라. 선조는 마지막 남아있을지도 모를 명운을 신립에게 걸어보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충주에 도착하자 여러 장수는 문경세제의 험준함을 이용해 적의 허리를 끊을 것을 말했지만 기마 전술에 경험이 있는 신립은 그 말들을 무시하고 평원에서 승부를 갈 결심에 단원력 앞에 진을 펼치니 왜적이 부산에 상륙하고 보름이 지난 4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군졸내에서 적이 이미 충주에 들어왔다는 말이 돌자 신립은 그 군사를 찾아내 참수하면서 동요함을 막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그 군사의 말은 사실로 왜적은 이미 후방에까지 들어와 있어 오히려 신립은 허를 찔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하고 맙니다. 전체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한 지휘관의 좁은 시야가 전체 군사의 생사를 가르고 만 것인데요. 탈천 올탄가에 이른 신립은 부하 장수에게 말하기를 전하를 배울 명목이 없다 하고는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립의 뒤를 따라 그를 보좌하던 김여물과 박인민 또한 주장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갔는데요. 달천은 길이가 123km로 충청북도 보원군 송리면에서 시작하여 남한강에 합류하는 강입니다. 신립이 패하고 왜적이 턱 밑에 이르자 신하가 아닌 국왕 선조는 초조함에 대신과 대관들을 불러놓고 체면 불사한 채 먼저 도성을 버리고 피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불가함을 그간하니 위와 아래가 뒤바뀐 우중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영중추부사 김기영이 아래입니다. 영중추부사는 중추부의 으뜸으로 정일품의 무관벼슬인데요. 중추부는 중추원을 고친 것으로 현직이 없는 당상관들을 속하게 하여 대우하던 관아입니다. 정묘와 능이 모두 이곳에 있는데 어디로 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성을 지키면서 바깥의 원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우승지 신잡도 서슴지 않고 아릅니다. 전하께서 만약 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끝내 도성을 버리신다면 신의 집엔 80된 노모가 계시며 신은 종묘 대문 밖에서 스스로 목을 찌르더라도 감히 전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 박동현도 아랩니다. 수천은 홍분관에 속한 정육품 벼슬인데요. 전하가 한번 도성을 떠나시게 되면 그로서 인심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전하의 수레를 끄는 자도 길모퉁이에 수레를 버려두고 도망할 것입니다. 말하며 모두가 예절하게 통곡하니 선조는 낯빛이 변하면서 급히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도저히 임금과 신하 간의 대화로 듣기에는 너무나 낯선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평상시 선조를 바라보는 신하들의 마음과 임금으로서 위엄을 갖추지 못한 선조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이었는데요. 왜군이 상륙한 당시 부산포에는 왜관이 있었고 왜적에게는 이 부산포가 지리적으로 익숙해 있었는데요. 동고서주인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상 전라도 방면으로 진입하여 북상하려 했다면 임진왜란의 양상은 많은 것이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전라 좌수사에 입병된 이순신은 군령을 엄히 세우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전란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이 부산에 상륙하기 1년여 전 전라 좌수영에 내려온 이순신은 눈앞에 드러난 군영의 초라한 형상에 허술하기만 한 방비를 정리하고 떨어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군령을 엄해하면서 흐트러진 군사들의 군기를 다잡아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군령을 받들지 않거나 보고 의무에 태만한 자, 군량과 보고품에 대한 부정행위들에는 중히 장형을 집행해 징벌하고 그 죄가 특히 클 때에는 차명에 효시하였으며 군령을 이탈하는 군사들은 참수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뚜렷한 저항 없이 속수무책으로 외적에 북상에 당하게만 했던 것은 단지 왜군이 보유한 조총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당시 조총이 우세한 무기이긴 했지만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단점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평원에서 다단계로 발사되는 조총에 맞선다는 것은 극단의 전투 형태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때문에 부하 장수들이 산악지형을 이용해 왜군의 허리를 꺾자고 한 논의를 신립이 무시해 오히려 왜군에게 역공당해 패전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순간이기만 했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해전이 한산대첩, 특히 육지에서 공성전으로 벌어진 행주대첩과 진주대첩은 왜군이 10배 이상의 병력 우세에도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투에 있어 지휘관 한 사람의 상황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공격 의지만이 지휘관이 갖춰야 하는 덕목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약점을 먼저 살펴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무모하게 상대를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해를 입기 쉽다는 행동 방침과 전투에 임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필사즉생, 필생직사 의지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노량이 해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순신의 확고한 신념이기만 했습니다. 이순신은 왜적이 부산에 상륙해 충주에서 신립에게 승리하고 파죽지세로 도성인 서울을 향하고 있는 전쟁의 전개 상황을 여러 방향으로 수집하여 파악하고 있었고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도에 달린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라 좌수행위는 평시 전선과 병선, 4호선 등 크고 작은 배를 모두 쓸어 모아도 60척 내일 뿐인 상태였습니다. 왜군이 더욱 도성 가까이에 접근하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성을 버리고 피신할 것을 말했던 선조입니다. 왜적이 부산에 상륙하고 15일째 되는 날, 이온익을 징병 제찰사에 임명한 선조가 말합니다. 제찰사는 왕명을 받아 지방에 가서 군무를 총괄하던 직책인데요. 경이 일찍이 안주를 다스릴 때 관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지금까지도 경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경이 평안도로가 연장자들을 잘 설득해 그곳 인심을 수습하도록 하라. 적병이 깊숙이 침입해 남쪽 여러 고을이 연이어 왜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으니 만약 도성 가까이에 이르면 즉시 관서로 옮겨야 할 것이고 경은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가야 한다. 안조는 평안북도에 있던 병영입니다. 이윤익은 율곡 이이가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있을 때 그 밑에 직책인 황해도 도사가 되어 일처리가 분명해 이이는 물론 도민들의 인망을 크게 얻은 바 있습니다. 선조가 황해도로 피신할 공의를 하고 그에 앞서 이원익을 보내 그 준비할 것을 명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외란전에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후에는 유성룡이 파직당한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징병 제찰사 최응원에게 말합니다. 경이 해서지역의 풍속을 잘 살폈기에 그곳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을 그리워한다고 한다. 지금은 민심이 이반하여 윗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의리가 사라졌으니 경은 황해도로가 민심을 잘 다독여 그 마음을 결집하고 군병을 모아 혹시라도 이반함 없이 나를 맞이하도록 하라.
25년간 옥자에 앉아 임금 행사를 해왔던 처지에 전란을 당해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행색을 드러내고 있던 것인데요. 우부승지 신자비 아래입니다.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자를 세우지 않고서는 가라앉힐 수 없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큰 뜻을 일찍이 정하시어 사직의 안정을 이루소서. 선조는 그 말이 옳다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란이 발생해 위태로움을 더 크게 느끼고는 선조 또한 그 일을 이미 생각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오직 나라를 위한 대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요동으로의 망명까지를 생각한 선조가 그런 때를 대비하고자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이때까지 왕비 소생에 적자가 없던 39세 된 선조에게는 모두 후궁이 낳은 아들뿐이었고 세자를 책봉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왔던 터였습니다. 적자가 태어나길 기다리기도 했겠지만 그나마 있던 후궁 소생의 아들 중 특히 임혜군, 정훈군, 순화군 등이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 죽이기를 눈하나 껌뻑이지 않으며 일삼고 남의 재물을 탈취하고 나라 안을 마치 자신들의 이웅장처럼 휘젓고 다녀도 그런 아들들을 감싸기만 급급해하던 선조였으니 그런 아비의 눈에도 딱히 뒤를 잇게 할 만한 제목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을 일입니다. 우구승지 신잡의 거듭된 요청에 대신들을 불러들이려 한 선조가 말합니다. 내가 평복 차림으로 대신을 맞이할 수는 없다. 예에 어긋나니 내전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후에 인견하겠다. 하고는 돌아서 들어가는 선조의 옷자락을 잡으며 신잡이 말합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소소한 것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승지가 임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까지 어렵게 말이 이루어진 김에 이를 매듭 짓겠다는 뜻인데요. 대신들을 마주한 선조가 말합니다. 나라가 이처럼 위태로우니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다. 경들은 누구를 생각하는가? 이러한 일은 신하가 감히 나설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전하 스스로 결단하실 일입니다. 이런 순간에 잘못 내뱉은 한마디는 훗날 목숨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일이 될 텐데요. 이러기를 두세 번 되풀이하다 선조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광해군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니 나는 그를 세자로 삼았으면 하는데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종사와 백성의 복입니다. 광해군의 나이 17세 일대입니다. 도성을 떠날 뜻을 확고히 하자 종친 수십 명이 몰려와 통곡하며 만류하니 선조가 말합니다. 당연히 경들과 더불어 도성을 비우지 않고 목숨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을 말해 종친들을 물러가게 한 선조는 윤두수에게 자신을 호위할 것을 명하고 김기현과 윤탁연에게는 각각 아들 임혜군과 순화군을 보좌하게 하여 함경북도로 향하게 합니다. 이미 공안의 위기조차 무너져 조짐을 알아차린 대구를 지키던 무관들도 모두 흩어져 달아나고 국문은 잠그지도 않았으며 시각을 알려주는 종소리와 북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 모두가 야반 도주에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인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17일째가 되는 1592년 4월 30일 새벽 선조와 세자 광해군은 말을 타고 왕비 의인왕후와 선조의 후궁들은 뚜껑 있는 가마를 탔는데 밤새 내리던 비가 더욱 거세져 홍제원에 이르러 숙이 이어 후궁은 말로 바꿔 탑니다. 홍제원은 서울 홍제동에 있던 여관으로 중국의 사신이 성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묵던 곳입니다. 왕과 왕비의 시중을 두는 궁인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빗속을 걸어 따랐고 호종하는 종친과 문무관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백제관에 이르러서야 겨우 점심을 먹는데 왕과 왕비의 반찬은 어렵게 준비했어도 세자의 것을 미미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끼니는 말할 것이 없을 일이었습니다. 초라하기만 한 행색이 그만큼 급박하게 도성을 떠났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저녁이 되어 임진강에다 배에 오른 선조는 뒤를 따르는 신료들을 보고 엎드려 오랫동안 통곡하니 좌우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임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늘에 어둠이 깔려 칠흑같이 컴컴한데도 앞을 밝히는 등불 하나 없었는데요. 강을 건너온 선조는 배를 가라앉히고 가까이 있는 건너편 강가의 인가를 모두 헐어 없앨 것을 명합니다. 혹시나 왜적들이 그곳 인가의 나무들을 이용해 뗏목으로 만들 것을 염려한 것인데요. 두려움에 쫓겨 서둘러 내린 명에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반을 넘었고 다행히 강을 건넌 사람들은 끼니도 그런 채 인근 민가에 흩어져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선조 일행은 다음날 5월 1일 저녁이 되어서야 개성에 도착했는데요. 서울은 이미 외적이 수중에 떨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선조가 떠난 경성에 남아 군무를 통괄하는 임무를 맡은 도원수 김명훈과 부원수 신갑, 그리고 그러한 군무가 이상 없이 수행되는가를 감찰하는 직책의 도검찰사 이영훈 등이 모두 적에 근접하며 경성을 비우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해 적군은 조선의 군사 한 사람도 보지 못한 채 활짝 열려있는 도성의 동쪽 정문인 흥인문을 통해 궁안에 들어와 역대 조선의 왕과 왕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던 경내에서 활개치며 비웃음 가득한 조롱을 선조가 급히 피신하고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한껏 날립니다. 하루를 개성에 머문 선조는 주변의 만류에도 또다시 재촉해 어둑해진 밤길을 따라 평양성으로 향합니다. 5월 7일 평양에 도착한 선조가 명합니다. 밥상에 오르는 음식은 질 좋은 신선한 것으로 하고 양도 풍족하게 하라. 세자 이하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라. 임금의 명예에 이날부터 선조의 후궁인 정빈홍씨, 정빈민씨, 수기 김씨, 수경 김씨 및 후궁의 아들인 신성군과 정원군,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는 각각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차려 바치고 이들의 시중을 두는 시녀나 나인들에게는 하루에 2끼씩만을 지급합니다. 전란에 휩쓸려 가진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편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생과 사를 같이 하겠다고 나서도 부족한 판국이었는데 그들의 배는 골리더라도 자신들의 배는 채워야겠던 심산이었는데요. 연산군의 폭정, 인종과 명종 때 외척 세력이 준동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은 선조대에 들어 더욱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붕당 정치와 전국 팔도에 그 마수가 닿지 않는 것이 없었던 선조 아들들의 악행과 재물탈취, 그리고 토지 침탈로 민심은 등을 돌린 지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선조가 개성을 떠나 평양의 턱 앞에 다다르던 5월 6일 서울인 경성에 무혈 입성한 포병 이주의 외적이 임진강을 도하해 북진할 계책을 꾸리고 있을 때 경계 지역을 이웃하고 있는 경상 우수사 원균의 지원 요청을 받아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등 총 85척을 이끌고 당포 앞바다에서 원균과 합류합니다. 2층 구조의 판옥선은 주력 전선으로 아래층에는 노젓는 격군이, 상갑판에는 포와 전투원이 배치되어 100여 명가량이 탑승했고 협선은 판옥선을 보조했으며 포작선은 물고기나 해물을 잡던 배입니다. 경상 우수사인 원개인 지휘하던 병선은 거의 소멸해 이날 판옥선 4척과 협선 2척이 전부였는데요. 이순신보다 5년 먼저 세상에 태어난 원규는 1567년 선조 즉위년에 식년시 묵과의 을가로 굿제에 9년 먼저 관직에 진출합니다. 따라서 이순신에 앞서 함경대의 조선만호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또 이순신에 바로 앞서 전라 자수사에 임명되었지만 이전 관직에서의 직책 수행 능력을 문제 삼은 사관원이 그 임명을 바꿀 것을 청하였고 선조가 그 청을 받아들여 이순신을 전라 자수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원교는 그 후에 공적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3개월 전인 1592년 1월에 다시 경상 우수사에 제수됩니다. 외적이 침입하자 미리 겁먹은 경상 자수사 박홍은 화살 한 발 제대로 날리지 않고 수용을 벌인 채 멀리 달아났고 경상 우수사 원견 또한 외적의 규모에 기선을 제압당해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근거지인 우수용을 스스로 불태우고 그나마 있던 전선마저 침몰시키면서 이곳저곳 우거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전라 자수사 이순신에게 지원 요청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계 지역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순신은 원견의 요청을 조정의 명을 바꿔서야 함대를 이동해 원견과 합류하였고 5월 7일 경상남도 거제 옥포 해안에 상륙해 노략질에 몰두하고 있던 외선 30여 척을 공격해 그중 26척을 수정하는 해전에서의 첫 승리를 기록하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또 이날 오후에는 하포에서 외선 5척을 조우해 또한 침몰시켰는데요. 하포는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시에 속한 포구로 바다가 육지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만해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에도 해전은 계속됩니다. 적진포 앞바다에서 또다시 외선 11척을 수장해
먼저 희생당한 백성들의 온원을 위로하는 제물로 바치는데 이순신은 해전에서의 이와 같은 종궁으로 정상품에서 종이품으로 벼슬의 품계를 올리게 됩니다. 다음날 큰 전투를 계획했지만 여러 장수가 도착하지 않아 무산되는데요. 이때가 되어서야 선조가 경성을 비우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모두는 통곡하고 일부는 전의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순신과 옹규는 다음을 기약하고 일단 각각 본영으로 돌아갑니다. 중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발발하기 5년여 전에 함경도 조선만화가 되어 변방 여신 오랑캐의 침입을 강비하다 백의종군하게 된 녹돈도의 동전은 이순신이 소임하기 4년여 전인 1583년에 순찰사 정원신이 건의하여 경작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순찰사는 군무를 순찰하던 벼슬로 독 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정원신은 후에 평조판서 우의정을 지냈으나 정예립과 먼 친척인 관계로 모함을 받아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녹돈도는 해안 사고가 발달해 있어 사람과 말이 통행할 수 있었고 북쪽으로는 여진족의 마을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침입을 막기 위한 목책이 설치되었지만 수비하는 군자리 수가 매우 적어 항상 사람들이 염려하던 곳이었습니다. 여진 오랑캐가 침입해올 당시에는 마침 풍년이 들어 경부사 이경록과 조선만호 이순신이 농민들과 함께 경작지에 나가 있어 책노안이 비게 된 사이에 매복해 있던 오랑캐가 기습 공격해 수비 병사를 살해하고 노략질해 간 것이었는데 이경록과 이순신이 그 무리를 뒤쫓아 3명의 오랑캐를 목베고 50여인의 백성을 구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함경도 병마절도사인 이일이 책임을 이순신과 이경록에게 돌리고자 하여 형구를 설치하고 참하려 하자 이순신이 항변하기를 전에 군사를 충원해 줄 것을 청했지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지금도 그 공문서가 남아있다 하니 차마 베지 못하고 옥에 가둔 후에 선조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 선조의 명을 따라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은 도망한 오랑캐 우두머리를 잡아 죄를 사면받았고 이 일로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 녹돈도의 둔전은 폐지됩니다. 당시 이순신을 참하려 했던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일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북상하는 왜군을 막아내기 위해 선조의 명을 받아 순변사가 되어 상주에서 왜적과 전투를 치렀지만 자신을 보좌하던 종사관은 모두 전사한 상황에서 홀로 달아나 죽음을 면합니다. 녹돈도의 일로 백의종군을 하게 된 2년 후 이순신은 전라북도의 정읍 현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감은 현의 수령으로 종육품의 벼슬입니다.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은 한때 이순신과 이웃에 살았는데요. 평소 이순신의 점잖고 바른 몸가짐을 눈여겨보았던 유성룡은 손님으로 대우하듯 또 때로는 친구처럼 대해 그로써 이순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순신은 전란에 대비해 전비를 대대적으로 보완하면서 거북선을 건조했는데요. 배 위에는 널판치를 깔아 거북 등처럼 만들어 아군이 겨우 다닐 수 있는 넓이로 좁은 십자기를 내고 남은 부분에는 모두 칼과 송곳으로 촘촘히 박았으며 앞에는 용머리를 만들어 화포를 발사할 수 있도록 구멍내었고 뒤에 거북거리 밑에도 또한 화포 구멍이 있었습니다. 선체 좌우에도 각각 6개씩의 화포 구멍이 있어 사방으로 포를 발사할 수 있게 하였는데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매우 민첩하고 빨랐습니다. 전투 시에는 이형을 엮어 덮어 칼과 송곳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는데 적이 배 위에 오르게 되면 칼과 송곳에 찔리는 한편 적선에 포위되면 화포를 일제히 발사했기 때문에
외적의 배들 한가운데를 휘젓고 다녀도 아군은 아무 손실 없이 적의 배를 대파해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이순신과 원균이 옥패해진 이후 각기의 본영으로 돌아간 즈음인 1592년 5월 16일 외적이 부산포에 상륙하고 33일째 되는 날인데요. 경성을 떠나 선조와 함께 평양성으로 자리를 옮긴 사헌부와 사관을 해서 아뢰입니다. 적병이 이미 임진강에 다다라 있으니 형세가 참으로 위태합니다. 이곳의 흔적을 드러내고는 다른 곳으로 몰래 넘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상류의 여울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엄히 명하소서. 13일 전인 1592년 5월 3일 선조가 비운 도성에 무혈 입성한 왜군은 활짝 열린 흥인문을 통해 들어올 때 함정일 것을 염려하여 선벌대를 먼저 들여보내 궁 안을 샅샅이 뒤져 남아있는 군병이 한 사람도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들어왔을 정도였는데요. 이날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던 종묘는 불에 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나라의 임금이 서울을 버리자 도성안의 양반은 물론 양인과 천인들 모두 바깥 지방으로 피난했지만 경성을 점령한 왜군이 곳곳에 방을 붙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선모하니 얼마 되지 않아 저자가 다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왜군이 발행한 신분 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자유로 출입하였으나 시기를 틈타 외인의 앞잡이가 된 조선인들의 간악한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 그로써 불에 타 숨진 시신의 해골이 동대문 밖에 봉우리를 이뤄 쌓이게 됩니다. 평양성에 응거한 선조는 임진강을 다시 최후 방어선으로 정하고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모두 집결시켜 왜군을 저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통신사의 부사가 되어 일본에 다녀온 후 일본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한 사람이 김성일이었습니다. 전란이 발생하자 경상우도의 초유사가 된 김성일이 서면으로 아릅니다. 초유사는 난이 발생했을 때 민심을 다독여 내부를 안정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던 임시 벼슬입니다. 신이 죄는 만 번 주고 마땅한 일인데 아무런 형벌도 받음없이 이와 같은 큰 책임을 내려주시니 지는 감복하여 하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외적들과 더불어 공존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공주에 도착하여 대가가 서쪽으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는 북쪽을 향해 통곡하면서 걸어서라도 뒤를 따르다 반드시 죽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본도에서 패전한 군사만 흩어져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은 수의 백성들 모두가 산과 숲으로 숨어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하였어도 응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향병과 의병들의 수요가 제법 그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의령 출신 유생으로 곽재우는 어려서 활과 말타기를 익혔고 집안이 부유한데 전란이 시작되었음을 알고는 그 재산을 다 소비하여 의병을 모아 수하에 장사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아버지 과골이 동지사가 되어 북경에 갔을 때 황제가 내려준 붉은 비단으로 무관복을 지어 입고 의령 현 지경과 낙동강 강변을 휘젓고 다니면서 외적을 만나면 그 수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반드시 말을 달리게 해 돌격하니 화살에 적중되는 적이 많아 번번이 패하여 달아나고 감히 항전하지 못합니다. 외적에게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지역에는 홍위 장군이 있으니 우선 조심해 피해야 한다고 외적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전란 초에 도내의 병마절도사와 우수사 등은 각 관아의 무기를 모두 전선에 모았다가 폐해 달아날 때 전부 물속에 던져버리고 불에 태웠기 때문에 남아있는 병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곡식 창고 또한 수령 등이 적이 당도하기도 전에 먼저 두려움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백성들이 가져가는 것을 방치하기도 했기 때문에 분량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의병이 비록 모였다가도 병기와 식량 모두가 없는 것을 알고는 굳은 뜻이 없는 사람은 이내 흩어져 버리는데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병기와 식량을 구할 방도가 없어 지극히 답답할 뿐입니다. 외적의 대부분이 경성으로 향하노라 남아있는 자들은 100명에서 5, 60명씩 곳곳에 나뉘어 주둔하고 있는데 성조성에는 다만 4, 50명이 적뿐인데도 우리 병사가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외적이 이곳의 지방관이라 칭하면서 하나의 곡식을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모두 복종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본도에 침범한 왜적이 연해에 있는 섬들에 나타나면 그곳 진부를 지키는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도 겁을 내 명을 무시하고 앞다퉈 육지로 도망했기 때문에 바다를 지켜야 하는 군영이 모두 비었습니다. 경상 우수영은 우수사와 그 밑에 우후가 스스로 그 본영을 불사르고 우후는 거처를 알 수 없이 사라졌고 우수사는 다만 배 한 척을 거느리고 사천 해포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잡졸 수십 명 외에 남아있는 군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상우도원의 상황이 모두 이러했기 때문에 적병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파죽지세로 불과 수십 일 만에 이미 경성을 함락했으니 만약 군법이 엄격하여 패전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전투를 피해 머물러 있는 자 또한 반드시 죽이며 성을 버린 자도 반드시 죽이고 변란이 생긴 후에 장수된 자가 능히 군법을 잘 시행하여 그런 자들을 즉시 참수하였으면 군사들이 물러나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았을 것이니 어찌 지금과 같은 처지에 이르러 있겠습니까? 또한 근래에는 노역이 너무 과중해 백성들이 삶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벌 역시 혹독해 군과 민 모두에 원망하는 기운이 가득 차도 호소할 곳이 없어 그 마음이 떠나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왜적이 민심을 현혹하니 어리석은 백성은 모두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왜적과 함께 가는 곳마다 도적질을 일삼는데 왜적은 몇몇 되지 않고 절반 이상이 반란하는 백성들이어서 지극히 한심할 뿐입니다. 이제 만약 관대한 명을 내리시어 전란을 평정한 후에는 노역은 가볍게 하고 세금 또한 낮추며 형벌의 집행을 느슨하게 하면서 군과 민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겠다고 하면 백성들 모두가 감격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미 마음으로 따르게 되면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외적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멸망시킬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일이 외적의 침략은 없을 것이라고 하자 듣기 편한 말을 선택했던 선조는 경성을 비우고 평영성으로 옮겨 뚜렷한 대책은 없이 명나라 원군이 오기만을 고대하던 터였는데요. 이즈음 임진강을 방비하던 병사들이 외적의 전투에서 다시 패배해 선조와 임금을 호종하는 신료들은 더욱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김성일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진 대부분을 북진하게 한 왜군은 후방에 소규모 병력만을 남겨두고 이동하는 상황이었는데 전란 초기 관군과 조정에서 임명한 장수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몸을 숨겨 달아난 것과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의병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중 경상남도 의령 출신인 곽재우는 임진왜란 발바로 11일째 되는 날인 4월 24일에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고 왜적들이 정암전을 건너 호남으로 가지 못한 것이 곽재우의 활약 때문이라고 사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방하고 직선적인 성격이 곽재우는 자신의 공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오포해전 이후 전라 좌수영에 있는 여수에 돌아와 있던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혁기와 함께 왜적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592년 5월 29일 그에 앞서 옹균으로부터 사천에 적선이 출몰했다는 연락을 받고 전라우수사 이혁기에게는 뒤따를 것을 알리고 휘하 장수들과 함께 새벽에 출발하여 왜적의 배들을 수장하기 위해 노령 앞바다에서 다시 옹균과 합류합니다. 노령 앞바다는 여수에 더 근접해 있는 것으로 왜적이 이제는 서해상으로 북상하기 위한 침투로를 찾아 차츰 남해를 통해 서쪽으로 활동 방향을 넓혀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천 해안에 왜적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얻은 이순신은 함대를 이끌고 사천으로 향했는데요. 도중에 왜군의 척후선 한 척을 발견해 수정하고 사천 포구에 이르니 해안을 따라 적선 12척이 정박해 있는 가운데 왜적은 바로 이 산에 올라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물때가 썰물이어서 아군의 판옥선과 같은 큰 배는 해안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순신이 말합니다. 우리가 퇴각하는 척하면 적이 반드시 배에 올라 우리를 추격할 것이니 적선을 바다 가운데로 끌어내어 큰 배로 일시에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곧바로 배를 돌려 채 1리를 가지 않았는데 과연 적들이 배에 올라 추격해 오는 듯 했지만 이를 쫓던 적선들이 바다 가운데로 나오지는 않는 채 서로 대치하는 시간이 흐르다 불때가 밀물로 바뀌자
이동의 장애가 사라지면서 이순신은 돌격선인 거북선 두 척을 앞서게 하고 전 한선을 전진하게 하면서 일제히 화포 공격을 가하게 합니다. 그 기세에 제압당한 왜적은 포고 쪽으로 밀려가다 일부는 파괴되어 침몰하고 나머지는 배를 버리고 상륙하여 도망하였는데요. 물속에 영원히 가라앉은 자들을 제외하고도 추적하여 목벤 자도 수백에 이르게 됩니다. 이날 포구에 있던 외선 12척 중 10척이 바다에 바치는 재물이 되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순신은 왜적이 버리고 도망한 배 중 두 척을 해안에 그대로 남겨놓고 함대를 4천만 입고 모자랑포로 이동하게 한 후 외선 두 척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육지로 도망하는 왜적이 민가에 끼칠 해를 염려해 남겨놓은 두 척의 배에 다시 승선해 바다로 도망하기를 유인한 것이었는데요. 2월 1일 새벽이 되어 그 사이 배에 올라 도망하던 외선 두 척도 모두 수장해 버립니다. 사천해전에서 왜적들과 근접 전투를 벌인 이순신은 이날 조총에서 발사된 철환이 왼쪽 어깨를 지나 등을 관통하는 부상을 당하지만 전투가 끝나고 진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부상이 중상으로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갑옷을 입고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진물이 흘러내려 1년 이상의 시간을 고생해야 했는데요. 이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으로 실제 전투의 모습을 드러내 해상 전투에서의 그 가치를 크게 돋보이게 됩니다.